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찾아뵈었는데, 오늘은 신과 대화라는 저희 프로그램명에 정말 딱 어울리는 한 분의 게스트를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교육계의 대부, 약간 올드 패션인가요? 그 표현은. 어쨌든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분이시죠. 바로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회장님을 모실 텐데요. 손주은 회장께서 최근에 다른 어떤 데서 보니까 우리나라 10년 안에 사교육 이거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교육을 어떤 한 획을 긋고 만드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왜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교육에 관련된 문제 제기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모셨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회장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메가스터디 세대는 아닌데다가 저희 아이는 또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입시를 안 해가지고 사실은 후배들이나 혹은 저희 그 지인들보다는 조금 덜 실감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이 메가스터디 세대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언제 메가스터디를 창업하신 거죠? 2000년 7월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온라인상으로 입시 교육을 하신 거죠? 2000년 7월에 법인 설립하고 이제 사이트 만들어서 9월에 이제 처음 서비스를 했는데 그때는 음성 파일 전송 방식이고 요즘 같은 이제 이 동영상은 2001년 7월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한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무슨 공부가 되겠냐. 얼마 안 가고 문 닫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실은 온라인 그 교육 사이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 20, 30개. 근데 이제 거기는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형성을 못 했는데 저희는 오프라인에 이제 학원 스타 강사들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딱 옮겨버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들어갔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퍼져나가면서 전국화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거의 매년 매출이 2~3배씩 증가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2004년에 이제 2001년 7월부터 저희가 온라인 그 교육을 진행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걸 보고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그럼 이러닝 자체를 전국의 일선 고등학교에 다 이제 법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교실을 만든 겁니다. 시스템을 그리고 EBS 교육 방송을 그 체제로 바꾸고 뭐 심지어 사교육의 강사들까지 출연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야 이제 EBS 공짜고 거기서 시험이 나오니까 메가스터디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을 달리하면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러닝 자체를 이제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형태로 오히려 시장이 커지는 거죠. 키워주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표준을 만들면 훨씬 더 빠른 성장이 되겠다. 근데 처음에는 약간 저희가 타격을 받았어요, 매출에. 근데 이제 강사들하고 이제 여기에 동료하지 말고 우리 강사는 절대로 EBS 출연 못 한다. 우리 계약 조건에 있거든요. 대신 이제 EBS보다 퀄리티를 올리는 방식은 이제 강사들이 지금까지 사는 방식을 좀 바꾸자.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형태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뭐 저희가 그렇게 돈도 많지 않았지만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주요 강사들 연구실을 다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슬로건을 좀 바꿨습니다. 교재는 EBS, 강의는 메가스터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네요. 이게 이제 2004년 하반기부터 먹혀들면서
초창기 독주 체제를 저희가 좀 만들었죠. 예. 그다음 한국에서 뭐 표준을 만드셨으니까 사실은 그게 한국에서 최초로 한 거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온라인 입시 교육의 글로벌 표준을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시키셨어요. 계열사만 지금 11곳이 있고 상장사만 4곳이 있으시잖아요. 아이고, 힘드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한 20년 넘게 왔는데 다른 어떤 그 비즈니스 한 분들하고 비교하면 성장이 좀 더디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교육 산업 안에서 또 놓고 보면 그런 대로 그래도 또 성장했다 뭐 이런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근데 통상은 어떤 권역에서 성공을 하면 그 돈으로 해서 뭐 여러 사업 쪽으로 막 확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 크게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업을 할 줄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했고 저도 강사 출신이고 또 이제 우리 기업 문화 자체가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아는데 상당히 그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에 좀 바탕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다든지 또 약간의 탈법이라든지 그런 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잘하는 교육에 한해서만 계속 해왔고 교육을 수직 계열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뭐 출판이라든지 케이터링 급식이라든지 이런 쪽 정도의 어떤 지원 사업 그 정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메가스터디라는 그 온라인 교육 업체를 창업하시기 전에 손주은 회장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1987년 이제 이 여름에 이제 가을 들어갈 때 코스모스 졸업을 했거든요. 사회 나오셨고. 근데 이제 80년대 학번들의 특징이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주 달라요. 뭐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 거냐, 뭘 먹고 살 거냐 이런 고민을 그 당시에 별로 안 했어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80년대에 그런 어떤 그 운동권 문화, 정치적인 상황, 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소명 뭐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사회 자체가 이미 우리는 그 당시에 고도압축 성장에 상당히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나 이런 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실 세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87년도는 사실은 이제 민주화 결실이 좀 있었고 그런 해였죠. 그리고 3조 호황이 있었던 해고. 그런 상황에서 뭐 딱히 뭘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이 하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뭘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사실은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제가 학원 강사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MZ 세대 들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결혼부터 했거든요. 86년에 지금 참 대책이 없는. 26살 때 대학교 이제 2학기 남긴 상태인데 뭐 그 당시에 그런 사례들도 사모님이 혹시 수입이 있으셨던 거 아니세요? 수입이 있었는데 그 중학교 교사였는데 지방의 경남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학교 그만두고 뭐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서울로 올라왔어요. 너무하다. 대책이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쩔 건데 하니까 뭐 자기가 한 재형저축 그 당시 돈으로 한 400만 원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그 당시는 이 지금과는 달리 이 남자가 가정을 이제 부양하고 하는 책임이 당연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던 그렇죠.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결혼을 해도 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쉽게 생각한 건데 저축한 돈이 조금 있지만은 일단 이제 저는 지방에서 경남 창원이거든요. 이제 서울에 유학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하숙비는 그냥 달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결혼 안 했다 생각하고 안 했으면 주실 거 아니냐. 좀 대책이 없으시군요. 그다음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좀 지원해 달라. 또 저희 집이 비교적 시골 출신치고는 좀 유복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그래 뭐 등록금도 대주고 졸업할 때까지 하숙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 예. 그리고 뭐 신림 이동에 이제 그 1,200만 원짜리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하나 얻어주더라고요 전세로. 예. 그 정도 하니까 생활이 될 것 같긴 한데 예. 요즘 친구들은 뭐 집이 갖추어져야 되고 뭐 어디에 뭐 강남 3구에 있어야 되고 별소리를 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앞에는 계속 하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2평짜리 그 다세 주택에 방 2개에 연탄 보일러 따뜻한 물이 나오는 참 이런 말 하면 참 이해를 못할 건데 그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 참 여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랑하는 부인도 있고 보니까 방이 2개 꼭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한 방은 이제 내 공부방으로 뭐 이래 쓰는데 저 방을 좀 여동생이 서울대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딴 집에 하숙하고 있는데 여동생을 이제 하숙생으로 유치를 하면 하숙비를 받으시면서 그러면 좀 더 안정되겠다. 그래서 여동생을 설득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신혼올케 가네 이거 곤란하니까 안 올라는 걸 이제 한 달 가까이 설득해가 처음 들어왔어요. 제가 7월에 결혼했는데 86년에 88년 아마 9월쯤에 여동생이 우리 집에 하숙생으로 들어왔고 참 이야기 하려면 좀 더 그런데 무리수를 써서 그 당시에 동생이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지금 저 메가사이 교육의 대표이사입니다. 이제 그 친구를 야 입시 마지막을 형님 누나 집에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서울대생이 2명이나 있지 않느냐. 또 설득을 해가지고 그 동생을 하숙생으로 또 데려왔어요. 그 당시에는 남동생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한방 쓰는 그런 사례들도 많았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실제로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 이 방송 들으면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냐 완전 꼰대 같은 소리 한다 이럴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재수 수험생을 그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2명을 그러니까 상당히 생활이 넉넉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신혼올케가 오래 안 가고 그 다음에 되니까 새언니 좋은데 한 집에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나가고 이 남동생이 서울대 올 줄 알았는데 연대전자공학과를 붙었어요. 그래서 신촌에서 신림동까지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하숙 나가고 졸지에 87년 2월 달에 하숙생 2명의 매출이 탁 떨어진 거죠. 그걸 매출로 인식하셨군요. 지금 표현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87년 2월 24일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지금 돈 딱 3만 원 있다 이러더라고요. 집에. 네. 이제 어머니로부터 하숙비 올라오고 할 게 한 보름은 남았는데 3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한 거의 한 15만 원인데 그냥 야 이걸 가지고 보름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뭐 라면하고 콩나물하고 뭐 적당히 먹으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게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남자인데 알았어 내가 당장 돈 벌어 올 테니까 87년 2월 24일 날 하루 종일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답을 찾았어요. 2월 25일 날. 그 답이 2월 26일이 답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2월 26일 날 서울대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 중에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뭐 한양대 이런 데밖에 없었어요. 배구부 있는. 서울대학교도 없었거든요. 서울대학교는 88 올림픽 때 탁구 경기장으로 처음 만들어졌고 그래서 대학 졸업식을 대운동장에 맞아요. 했어요. 그랬어요. 엄청 춥잖아요. 야외 음악당 같은 데서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졸업 정원제들이 막 졸업하고 해가지고 졸업생이 거의 한 해에 6천 명 정도 되고 학부하고 대학원까지 한 10,000명 넘어갈 정도로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서울대 나와도 뭐 별 볼일 없지만 그 당시에는 가문의 영광이니까 보통 졸업식장에 한 2, 3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졸업생당 한 5-6명씩은 무조건 가죠. 안 오는 집도 있고 해가 대충 보니까 한 2, 3만 명이 오더라고. 엄청난 장이 열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일 2월 26일 날 서울대 졸업식장에서 커피 장사를 하면 내가 적어도 보름 이상의 먹고 살 돈은 벌겠다.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야 10,000원만 주라 장사 미천에 3만 원 중에 10,000원 달라 해가지고 지금 돈으로 5만 원 받은 거네요. 예. 이제 종이컵하고 커피 믹서를 왕창 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그 당시에는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큰 보온병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하고 비교 안 되는 마오병이라고 했어요. 네, 마오병이라고 그랬죠. 마오병이라고. 이만한 거. 그걸 10개 빌려왔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26일 날 새벽에 그 당시 이제 신촌에 있는 연대 들어가려는 그 신입생 동생 네. 그 친구 네. 이렇게 3명이서 이제 우리 집에서 물 끓이고 해가지고 네. 아침 먹고 네. 졸업식장에 딱 간 거예요. 네. 딱 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거죠. 이 푸드 트럭이 한 40군데 쫙 배치가 돼 있더라고. 프로판 가스에서 물 끓이면서 토스트 굽고 뭐 그래서 저희 동생이 딱 보더만 형님 게임 끝났습니다. 날씨 추운데 저 전문 장사꾼들이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추운데 빨리 집에 가시죠. 이러더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졸업식장하고 푸드트럭이 있는 데하고는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네. 사람들이 정말 뭐 배가 고프거나 커피 먹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돌오돌 떨면서 이제 맞아요. 졸업식 학교 내는 못 들어가니까. 네.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동성이다. 저분들은 저 굽고 지금 한다고 지금 못 간다. 그래서 마오병 10개를 들고 이제 졸업식장 안에 들어간 거죠. 현장으로. 네, 들어가서 이제 일단 커피를 한 잔씩 타서 딱 돌리면서 졸업 축하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좋다고 받아 먹는 분도 있고 이거 뭔데요? 그러니까 아 이거 한 잔 500원입니다. 한 잔 500원 지금 돈으로 하면 그게 뭐 거의 한 스타벅스 2,500원, 3,000원 하는 네, 거죠. 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을 거의 받은 그렇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 밖으로 뭐 저희가 한 1시간 반 안에 그냥 완판을 한 거죠. 네. 원래 15만 원 벌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예. 집사람한테 15만 원 주고 동생들 알바비 좀 더 주고 그래도 돈이 남아가지고 저녁 때 이제 우리들끼리 또 회식도 했어요. 네. 소주 한잔 하시고. 네, 저는 술을 못 하는데 네. 뭐 동태찌개 집에 가가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인생에서 처음 첫 사업이네요. 창업이고 하루 만에 끝낸 사업인데 아. 예, 그날 이제 몇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이 이제 커피를 파는데 아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네. 뭐 과 선후배, 뭐 동기, 네. 아니면 하숙집의 선후배 동기 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네. 아는 사람마다 전부 다 뭐라냐. 어쩌다가 네가 지금 이 이렇게 짓하고. 됐냐? 야, 어쩌다가 네가 커피 장사를 하냐. 서울대생이 커피 장사한다는 게 상당히 자기들은 충격이었던 그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내가 돈 벌 수 있고 가장 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했는데 네. 다들 어쩌다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식 마치고 하숙집에 인사 가가지고 뒷담화를 한 거죠. 아, 손존이 옛날부터 사고 맨날 치더만은 드디어 이제 노점상까지 하더라. 뭐 그 노점상 아닌데 말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회식 마치고 저녁 때 집에 막 올라오는데 2층 집이었는데 계단 올라오는데 전화벨이 막 울리더라고. 네. 울리고 있더라고요. 툭 끊어져. 근데 올라갔는데 또 울렸어. 네. 빨리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받으니까 하숙집 아줌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잘한다. 네 오늘 졸업식장에서 커피 노점상 했다며 하면서 그래 장가부터 가가지고 꼴이 좋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돈이 없으면 내한테 빨리 찾아와야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외 알선을 하숙집 아줌마인데 대부분 그랬죠. 네. 네. 왜 그러신다니까. 그러면 과외하는 게 낫잖아. 그때 그걸 몰래바이트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렇죠. 불법이었기 때문에. 불법이었죠. 네. 지금 당장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9시가 넘었는데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7년 2월 27일 날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저한테 과외를 소개해 준 학생이 네. 저 인생을 바꾸는 기인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도 저 때문에 인생이 좀 꽤 바뀌었어요. 이제 이 스토리들은 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뭐 반에서 한 20등 하던 애가 네. 단기간에 이제 중간고사에서 한 10등으로 올라오고 기말고사 여름방학 때 본 시험에서는 반에서 2등, 전교 15등, 네. 15개 반이 있는 학교였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행시를 차석으로 합격해가지고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고위 공무원입니다. 예. 그러면서 실명을 말씀하시긴 좀 그 실명은 좀 곤란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기가 그때 몰래 바이트니까. 네. 성적이 막 올라가니까 학부모들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이제 이런 선생이 있다. 서울대 손주은이다. 뭐 서울대 손정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이상한 놈이 있다. 젊은 놈이 27살에 독한 놈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한신 아파트 그 잠원동 그 잠원역 앞에 있는 307동에서 제가 과외를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막 과외를 한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 길로 들어오게 된 거죠. 아니 307동에 여러 학생들을 가르친 거예요. 네, 여러 집을 가르치고 또 소개해 준 집도 가르치고. 그래서 졸업하고 딱히 할 일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제 그건 그 한 학기 남은 상태였고요. 네. 그 87년 이제 7월 말에 졸업을 한 거죠. 네. 졸업하고 나서도 뭘 할까 뭐 그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서양사학과를 갔는데 인문대학에 들어가가 우리 계열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2학년 올라갈 때 과를 정하는데 그때 뭐 별 아는 것 없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보편적 이해로 가장 좋은 게 그래도 역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현대 문명이 좀 서구 중심이니까 그래서 서양사학과를 간 거예요.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가거를 파는 그 가거라는 무덤을 파는 인부 뭐 이런 걸 양성하는 것 같아요. 역사학과가 뭐 실정사학이나 이런 게 입장이 좀 그런 거니까 그래서 2학년 그 2학기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또 3학년 올라가면서 부전공을 철학을 했어요. 이제 저는 그쪽이 좀 공부하고 싶었었고 공부는 제대로 안 했어요. 사실 저는 완전히 뭐 사고를 많이 쳤는데 또 그 당시에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지 그 비판 철학, 사회 철학 이쪽에 공부를 좀 하면서 사실은 저는 자본주의 문명 비판에 오히려 항상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비즈니스 하니까 제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하고 그러면 독일로 유학 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죠. 뭐 그 당시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대장이 뭐 하버마스고 그렇죠. 이러니까 뭐. 그래서 가면 이제 명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럼 한 2년간 열심히 해가지고 한 1억을 벌어서 독일로 유학 가겠다. 뭐 이런 걸 내세우고 본격적으로 과외를 해보자. 과외를 해보자. 그러면 2년 만에 성부를 내야 되니까 학원에 들어가 가지고는 뭐 바닥에서부터 올라야 되고 하니까 안 되고. 그럼 이게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혼자서 전과목을 가르치는 선택을 했어요. 국영수 포함. 국영수뿐만 아니라 혼자서 하는 종합반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상은 보통 학생은 안 오는 거죠. 정말 공부 되게 못하는 애. 그렇죠. 이게 이제 환자로 비유하면 말기 암 환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 있는 이제 아니, 젊은 학생들을 너무 가혹하게 비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렇게 비유를 제가 많이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회생의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제 그 학부형들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그런 분들이 절박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자 일주일 내내 해야 됩니다. 하루도 안 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목을 가르친 데 대해서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90년 들어가서 학원을 만들 때는 학원 수업 시간표가 저녁 6시 반까지 학원에 와서 새벽 2시에 끝나는데 근데 끝나는 거는 내가 만족될 때까지는 못 끝냅니다. 와서 기다리십시오. 네. 보통 새벽 4시에 많이 끝났어요. 초창기에. 6시 반부터. 그러고 학생들한테 뭐 거의 꼴찌 한 애들이니까 학교 와서 잘 자고 오라 그러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고. 아니 그냥 사교육을 공교육을 파괴하시면서 하셨네요. 아니죠. 그 애들은 공교육에서 이미 탈락한 사람 완전히 탈락한 친구들이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뭐 오후 1시나 2시까지 와서 새벽 또 2시까지. 일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근데 이제 일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제가 풀로 하는 데는 체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교회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발상을 좀 바꿔가지고 아침 9시 시작부터 내가 오후 1시에 올 때까지는 네, 자율. 4시간은 근데 자율이 안 통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2명을 조를 짜가지고 네. 나와서 학생을 감독하고 네. 동시에 당신 자녀들이 이 교실에서 공부하니까 공부방이라 생각하라고 학원 청소를 어머니들한테 시켰어요. 저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아주 독특한 거였죠. 근데 그게 오히려 먹힐 수가 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어머니들이 한다니까요. 네. 대신 이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첫 해에 10명을 데리고 했는데 9명이 합격했고 대학에. 네. 네. 그것도 상당히 이제 성격 향상을 많이 시키는 형태였고 이제 그런 형태의 학원을 굳이 이제 따지면 87년부터 96년까지 거의 10년을 한 겁니다. 제가. 네. 이제 10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간에 하나 있는데 91년 9월 15일 날 이제 그 교회 갔다가 원래는 집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우리 네. 집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좀 피곤해서 내가 차를 좀 가져가겠다. 나머지 집에 갈 때 이제 애들하고 택시 타고 가라 하니까 뭐 그렇게 하시라 했는데 그때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 아들 딸 그다음에 저 고모 뭐 또 친구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났어요. 노량진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고 딸이 이제 3달 만에 회복했다가 또 그다음 해 재발해가지고 9개월 만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유학 2년 그거는 이제 처음 2년 해서 돈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었는데 이게 나름 재미있기도 하고 또 돈이라는 게 한 1억 가지고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당시 한 2, 3억 벌었는데 저는 보니까 강사이기도 하지만은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돈을 번 거 가지고 학원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걸 재투자하려고 학생과 인접해서 보니까 독서실이 상당히 투자 성수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독서실 2-3개 운영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거는 남한테 맡겨서 하는 형태인데 네. 그래도 뭐 1년 하니까 투자 금액 이상으로 뽑히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막 동시에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이 사고가 터져가지고 92년 이제 6월 11일 날 둘째가 죽었는데 그 둘째 죽은 날 다음부터는 이제 그날 새벽 4시에 이제 죽었는데 오후 3시에 이제 충북 청원에 공원묘지에 묻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자다가 눈을 딱 뜨고 생각해 보니까 수업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수업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했죠. 애들은 모르죠. 이제 우리 딸이 죽은 줄은. 그런데 수업 이제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막 알려지고 하니까 뭐 중간에 애들이 울고 이러길래 야, 그럼 오늘 한 10시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가 한 이틀 쉬고 올 테니까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학원 강사를 어떤 면에서 한 겁니다. 일주일에 60시간씩 강의를 한 겁니다. 그걸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93년 그리고 96년 딸하고 아들이 다시 태어나면서 조금 회복이 되고 네. 그건 나이가 36살이 된 거죠. 네. 그래도 결혼을 그때 일찍 하셔서 이제 그렇게. 네. 그 이제 10년 이제 이 일을 해왔는데 나이가 36이고 갑자기 인생이 아득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사교육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회윤리적인 고민은 널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는 개인윤리적으로는 선인데 그 선한 행동 자체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사회윤리적으로 악이 되는 현대 사회의 어떤 윤리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개인 윤리적으로는 선인데 사회 구조적인 윤리의 악이 되는 이 문제를 이제 뭐 나인 올드 니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거기서 아주 잘 그 밝혀놓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관심이 많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거는 내 개인적인 뭐 부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지만은 사회적인 악을 더 심화시키는 건 더 이상 할 수 없다. 36세 일단 이제 인생을 놓고 한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건 접어야 되겠다. 근데 뭘 할까 생각해보니까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든 생각이 내가 제일 잘하는 건 학생들 가르치는 거고 그것도 애들 좀 잘 조지는 편이거든요. 꽉 잡고 가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가지고 사립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면 명문 고등학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돈은 턱없는 돈인데 그 당시 한 35억 이 정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나요? 그 애들 풀로 가르쳤기 때문에 수업 시간 양을 하면 그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는 안 되겠고 어디 펀딩도 받아야 되고 뭐 시골에 저희 또 이제 그린벨트 안에 그 학교 지을 만한 땅도 있고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한참 고민을 하는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사립 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교육에 대한 헌신이 아니고 36살까지 이 엄지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얻지 못했던 사회적 명예 보상 이걸 돈으로 얄팍하게 살려는 그런 계산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뭐 36살에 벌써 이게 타락해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다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강의인데 그러면 사교육 현실은 이미 상당한 현실이 돼 있었고 또 이제 이 몰래바이트 이런 게 다 합법화됐고 보습학원이라는 시스템도 합법화되고 그렇죠. 사교육이 상당히 이제 90년대 중반이 되면 보편화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대중적인 값싼 강의를 하자. 강남의 부잣집 애들 또 공부 아주 못한 애들이 아니라 이제 대중적인 학원이 그 당시에 서울 시내에 한 20-30개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허가제였어요. 여기에 진출해서 진짜 강의를 해보자. 근데 그때 허가 받은 학원의 대표격이 뭐 어떤 거였어요? 뭐 단가로는 한샘, 대일 이런 게 있고 종합반으로는 대성, 종로 이런 정도의 정일학원. 정일학원. 이런 데는 상당한 그 당시에 독점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한번 강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제가 96년 하반기부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전환하겠다. 아주 값싼 강의. 그 당시에는 한 과목 3만 원, 4만 원밖에 안 했어요. 이 강의를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카르텔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같은 친구들 많다고 찾아오는 거. 그 정도 이력 가지고는 안 되고 들어가는 게 다 어떤 인맥으로도 들어가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차례 찾아갔는데 원장님들이 뭐 다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는 2번, 3번 찾아가 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를 선택 안 하신 게 아마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될 날이 올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원장님들한테 몇 번 해가지고 나중에 그 연로하시고 이제 막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 뒤에 저를 만나면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분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대중 강의 전환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있는 친구의 백으로 결국은 그분하고 잘 아는 학원이 강남대일학원이었어요. 김민석 원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인맥으로 이제 대중 강의에 첫 발을 디뎌놓은 게 97년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강의는 11월에 기획회가 12월에 오픈하는데 저는 못 들어가 가지고 2월 달에 들어간 거죠. 2월 달에 들어가니까 뭐 학생들이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 이상한 애들, 아웃사이더 애들이 이제 온 거죠. 한 10개 반 개설을 했는데 7개 반은 한 명도 등록 안 하고 3개 반이 이제 2명, 3명, 3명 이렇게 8명 처음 등록해 가지고 갑자기 뭐 수입이 엄청 줄었죠. 제가 혼자서 전과목 할 때는 월 한 4, 5천 벌었는데 그 당시 월 4, 5천이면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네. 그런데 이제 8명 해가지고 하니까 뭐 32만 원인가 얼마인가 월급이 팍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또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네, 상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원래는 이제 전과목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상치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공에 가까운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사회를 하게 됐고 그럼 사회를 내가 한 과목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역사회가 전체를 묶어서 통합사회라는 걸 새로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없는 어떤 그 커리큘럼 만들고 이제 손선생 통합사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막 때렸죠. 근데 뭐 반응은 전혀 없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씨앗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폭발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학원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건데 그해 여름 방학 때 20개 전반이 강남 일대에서 마감이 되고 네. 그 당시에 제일 큰 교실이 한 100명이었는데 네. 너무 초과 수요가 많으니까 바로 그 다음 텀부터는 교실을 250명으로 만들어서 이제 한 매월 5,000명씩 가르친 거죠. 현장 오프라인을. 그 오프라인 5,000명은 지금도 깰 수 없는 기록인데 그러고 보니까 뭐 갑자기 이제 한 1년 만에 수입이 또 10배가 늘은 거예요. 월 한 4억 정도 강사료가 들어온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손사탐 시대가 열렸다 그러는데 98년 여름 가을 그 사이에 어떤 학부형 한 분이 새벽 1시에 그 당시에 늦게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끝나고 나가는데 이제 애들 다 나가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케이크를 하나 들고. 네. 보니까 옆에 따님이 있길래 따님 성적 많이 올라신 모양이네요 하니까 성적이 많이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은평구에서 여기까지 애를 실어 날랐는데 아무래도 힘들고 또 수강증 끊을 때 막 하루씩 이틀씩 줄 서고 막 그래서 딱 학원 바로 앞에 그냥 그 강남대 1이 대치역 7번 출구에 있거든요. 그 바로 앞에 엄마 아파트를 무리애가 대출 받아서 샀는데 네. 한 5개월 만에 3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케이크를 선물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3억 버는데 무슨 케이크 하나 주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대치동 사교육 현상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네, 제가 처음 대치동에 강의를 들어갔을 때는 대치동에 학원이 한 70개, 80개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은 1,000개가 넘거든요. 네. 지금 학원과 거리가 옛날에는 한산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그게 곧 한 10년 안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제가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치동 사교육 지역적 불평등 이 고민이 이제 저한테 한 대 땅 때리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진 거죠. 예. 앞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애들 둘이 죽고 강사하면서도 윤리적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대중 강의를 하니까 그건 좀 풀어졌다 생각했는데 또 사교육 지역적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거죠. 그러던 차에 그해 가을에 이제 저희 집에 그 케이블 TV를 처음 설치했어요. 그때가 막 케이블 TV 나올 때거든요. 그러네요. 그거 딱 예전에는 이제 집에 가면 뭐 신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신문 보거나 아니면 책 좀 보거나 심지어 심할 때는 비디오를 삼국지 이런 거 막 30개 녹화를 떠가지고 보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1시에 강의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3시, 4시 돼도 잠이 안 와요. 이 강의의 어떤 정점에 올라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케이블 TV가 딱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채널 막 돌려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당시에 39번과 45번 채널 2개를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였어요? 39와 45번이 홈쇼핑이었어요. 그때 번호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처음에. 39 쇼핑. 39 쇼핑. 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CJ로 바뀌고 그다음에 LG 쇼핑이 이제 GS로 바뀌고 그 2개를 보다가 보니까 이 세상이 달라졌는데 사람이 백화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백화점이 집으로 오네. 그렇다면 학원과 학교도 집으로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닝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그걸 보고 발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회 과목에 이제
그 지리 영역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게 인구와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인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중심지 개념이 달라지겠다. 네. 컨텐츠의 우수성이나 신뢰성이 높은 기업이 1차 중심지가 된다. 일반적인 그 오프라인에서는 교통이 좋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1차 중심지가 되는데 앞으로는 정보의 신뢰성이 결정적인 키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교재에 없는 걸 저 교재 일부러 만들어 넣었어요. 이런 세상이 올 거다. 애들한테 수업을 해보니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도 만들고 하던 차에 바로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3구 쇼핑에서 루비 반지를 되게 싸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아주머니들이 막 루비 반지를 샀는데 그게 3, 4일 만에 가짜로 판명된 거예요. 아,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그 입점한 어떤 회사가 완전 가짜를 가지고 그게 보도되면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날 3구 쇼핑의 매출이 반으로 아니 전체가 반토막 났어요. 그 다음날 4분의 1이 됐어요. 그 다음날 8분의 1이 되는 날 16분의 1이가 되는 날 3구 쇼핑 그다음에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고대 나오신 분인데 투신 자살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CJ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애들한테 봐라 맞지 않냐. 이제 미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이커머스나 이러닝은 전통적인 어떤 자본이나 교통 인구의 개념이 아니다. 정보의 신뢰성이다. 이런 날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 그 강좌를 만들어 봐야 됐다는 발상을 하고 99년에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PC통신에서 유니텔에서 이게 참 버벅거리는데 그 당시에 PC통신이니까 음성 전송 방식의 강의를 해봤는데 그것도 몇천 명씩 듣는 거예요. 제 강의를 제가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현장에서 못 듣는 걸 거기서 들을 수 있다 하니까 그러면 이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2000년에 3, 4월에 준비를 해가지고 원래는 그 모 회사하고 결합을 하려 했어요. 온스타디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회사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꽤 잘 나가던 회사인데 거기하고 5대5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저는 기업을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거 5대5를 해가지고는 나중에 경영권 문제도 나오고 핵심은 우리가 다 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본을 투자하고 기존의 어떤 툴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원래 약속을 했는데 고민하고 마지막 날까지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코칭을 좀 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찾아가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데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직접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건 5대5라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참모진들 중에 하나가 그 회장한테 그럼 지분 20%만 우리 참여하는 게 부탁을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이제 그 회장님은 그건 안 된다. 하려면 5대5 해야지. 뭐 그러다가 이제 그날 자본금 납입하는 날 쫑이 나고 그리고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법인을 이제 우리 강사들하고 기존의 오프라인 원장들하고 이 시스템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메가스타디의 시작이 너무 길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에 대해서. 아니요. 근데 강사라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오늘 교육 문제에 대한 회장님의 이 부분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좀 압니다.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이 저간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알면 사실 어떤 생각의 일면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는데 실제로 자녀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다른 건 한번 건너뛰고. 아니 뭐 저희는 순서를 꼭 지키지 않는데 우리 애들 교육은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에서 학교 교육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교육하고 여기에 있어서 좀 뭐랄까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제가 애들을 교육시키는 가정 교육에 있어서는 뭐 딱히 제가 잘한 건 없지만은 그 교육은 할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교육받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그냥 저는 준용을 한 겁니다. 이제 저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타고난 DNA가 첫 번째고 뭐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이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뭐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제가 태어났지만은 그 당시는 다 대한민국이 다 가난했잖아요. 비슷하게. 그 중에서도 저희 그 위로 뭐 아버지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면 꽤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아버지 대에 와서 좀 부를 잘 일구고 자수성가한 집안으로서 저는 좀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자체를 그 당시에는 상당히 엄격한 교육을 할 시기인데 오히려 되게 자유로운 교육을 받았어요. 뭐 단적으로 좀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릴 때 초등학교나 이럴 때 다닐 때 좀 학교 가기 싫으면 뭐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뭐 결석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네 학교 가기 싫은데 뭐라고 가냐. 그 당시로는 좀 파격적이고 그다음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하루 이틀씩 그냥 쉬어라.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개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사실 우수상보다 개근상이 더 중요한 거 이런 그런 시절이고 정신교육을 시킬 때 심지어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는 학교를 반도 안 갔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제일 창의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내가 물어보니까 너는 왜 학교를 그 당시에 안 갔냐니까. 4학년 때까지는 학교 가서 이렇게 배울 게 별로 없더라고요. 5학년 됐는데 이제 이 과학 뭐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좀 배울 만한 게 있고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다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인데. 그래 재수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 재수했잖아요. 뭐 재수는 그 당시에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3수까지 했는데. 그러셨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러고 뭐 초등학교 때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숙제를 많이 내줬잖아요. 저희 때. 그렇죠. 뭐 그림 일기도 그리고 막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떤 집은 아주 꼼꼼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챙기고 특히 이제 교사 집안 이럴 때 좀 시골에서도 공부한 집안에서 그런데 저희 집은 뭐 장사하고 뭐 이래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뭐 가만히 놔두고 잘하고 있냐라면 저는 뭐 논다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방학 끝나기 한 이틀 3일 전에 이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도 한 거 없는데요 이러면 보통은 야단을 많이 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놈의 자식 물어볼 때 다 했다 해놓고 딱 그 말씀만 하시고 자 빨리 숙제하자. 아버지가 이제 숙제를 거의 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주로 해 줬어요. 그때 당시로는 정말 드문 일이네. 그리고 딱 전략적으로 보니까 이 그림 일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하기 곤란하고 어머니도 별로 그런데 관심 없고 하니까 외삼촌 중에 이제 나이 어린 외삼촌이 있었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한 중학생이었는데 딱 불러가지고 야 그림 일기 여기서까지 대충 이제 날씨 같은 거 떠올려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요 그림 일기 31분 네가 내일까지 그려온나. 내용은 적당히 아버지가 써줘. 가족들을 활용하는 DNA는 그 대대로 물리는 거군요. 네. 뭐 그랬고 또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 손자에 대한 신뢰. 이제 사실은 저희가 항상 교육을 이야기할 때 저희 집안에는 제일 모델이 할머니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인데 우리는 뭐 최고의 교육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류 역사상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저희는 시험을 봤거든요. 네. 일제고사라는 걸. 제가 68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10월 어느 날 이제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게 별로 없지만은 일제고사를 본대요. 그 당시에 85명이었는데 우리 교실에 콩나물 교실에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일제고사 시험이라는 건 전부 다 겁이 나가 막 무서워하고 난리를 떨었어요. 그리고 이제
4교시 마치고 그 당시 4교시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가방 탁 던지고 할머니 큰일 났어. 일제고사를 본다. 10월 며칠 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글자를 모르는 분인데 뭐라고? 일제고사? 뭐 일제시대 왜? 이 뜻을 몰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일제히 시험을 본다고 이제 시험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할머니 무서워 막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딱 하신 말씀. 걱정하지 마라 하고 바로 그 순간부터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손자를 위해서. 우리 집 첫 손자의 첫 시험. 한 이틀 지나니까 할머니 입에 막 태가 끼고 손자 시험 잘 보게 하라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중간기말 저하고 막내하고 11살 차이인데 1년에 4번씩 3일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할머니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할머니가 금식 기도하네. 이 중간고사 다 됐네. 그럼 집안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시골 출신이었지만은 저희가 상당히 서울대 명문대도 들어가고 저 여동생 중에 한 명은 서울대학교 교수로도 있고 꽤 그 집안이 공부를 잘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유전자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할머니의 그런 기도, 헌신, 희생. 근데 제가 이 학부형들 볼 때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학부형들이 학생을 걱정시키는 거예요. 니는 어느 학원 안 갈래? 쟤는 저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하고 걱정은 본인이 한 거예요. 다 이상. 우리는 어떤 그런 넉넉한 마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자녀 교육은 애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다 이제 2명이 있는데 첫째는 그 면에서 상당히 꽤 성공적으로 된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빠의 그늘에 대한 어떤 그 무게를 아직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저보다는 훨씬 나아. 그러면 회장님이나 회장님 사모님도 저 자녀분 기말고사나 할 때 3일씩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렇게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훨씬 우리 부모님에 비해서는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 마음은 좀 이렇게 이어받으려고 생각하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늘 너를 믿는다라는 이야기. 그 어떤 시그널이나 확신은 최대한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딸은 일찍부터 좀 혼란도 겪고 했지만은 그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 이 일반적인 사교육을 통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거나 하는 그 기준에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적이지는 않지만은 제가 우리 애들을 바라볼 때 저 정도면 됐다 하는 데 대한 그 측면에서 저는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30년 이상을 다른 집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가요. 그 인생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공부가 뭐냐는 정의부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공부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 자체를 너무나 좁은 의미에서 시험 잘 보는 거, 대학 잘 가는 거, 입시 이걸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기업에 총수가 이런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입시 위주의 시험 이런 교육은 교육의 극히 일부분이고 교육의 본질 자체도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사실은 공부는 가장 잘 정의한 부분은 저는 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자의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부모님이 나이 차이가 많았잖아요. 아버지는 그렇죠. 60이고 어머니는 16이고 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가정인데 나이 16세 처음으로 이제 일자리 하나 가지면서 글을 깨치기 시작한 늦게 어떤 글을 알게 된 분이잖아요. 공자가.
그런데 진짜 공부를 그분은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논어 첫 문장이 학이편. 그게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라. 배우고 학이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장 시적절하게 익히면 그래서 학이 시섭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익히고 지는 이제 앞에 배운 학의 대명사죠. 학이 시섭지면 학습을 진짜 하면 불력 여로하라.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저는 공부는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공부하는 거는 기쁨을 느끼고 자기 감동이 될 때 그게 진짜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재 방식 자체가 나는 공부하고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되지 않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그 시험을 잘 보는 어떤 수단적인 의미에서 공부는 너무나 좁은 의미에서 정이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너무나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생 전체가 공부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특히 지식 기반 사회가 더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고민은 이게 아니겠죠. 안 와닿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손정은 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강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대는 공부를 어떻게 그러니까 성적이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올라가냐. 그럼 그 부분도 제가 나름 고민을 해왔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 좁은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고 예. 자기 현 수준보다 올려서 더 좋은 대학 좋은 가나 결과가 나오게 또는 뭐 어떤 자격 시험을 빨리 패스해 가지고 그렇죠. 그 자격증을 따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단적 의미에서의 좁은 의미의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네. 저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DNA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다행히도 공부 DNA는 전 세계에서는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학습 능력. 네. 네. 그리고 전체 국민들의 DNA가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기 해외 때문에. 살아보면 그거 진짜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DNA하고 그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게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네. 환경이 아주 중요한데 예. 이 흔히들 이 뭐 강남 8학군이라든지 뭐 좋은 선생님, 좋은 학습 시스템 이야기도 하지만은 근데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의 전제 조건에 우선 가정교육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애들이 좋은 선생님한테 맡기든 강남 8학군에 갖다 놓든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참 강의할 때 한 250명 들어오면 다 좋은 조건 애들이 많거든요. 강남에서 강의하면. 그런데 성적차가 엄청나게 나죠. 부모도 DNA도 다 좋은데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대체적으로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대학생 이유는 본인의 책임이지만은 대학 진학할 때까지의 공부를 잘하는 거는 네.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사실은 어린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우리 엄마가 누구다에 대한 이 엄청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애들은 거기서부터 자존감이 깨지고 아무리 좋은 선생한테 맡기더라도 얘는 위축돼 있기 때문에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와 함께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모로서의 역할이 첫 번째 전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뭐 강남 8학군의 어떤 좋은 강의를 선택한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마치 강남 8학군에 가서 대치동 사교육을 받으면 다 좋은 대학 갈 것처럼 하지만은 그런 예들도 좀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가정은 별론데.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사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자가 사적이다라는 한자를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 들어가 보면 좀 기형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한 60-70%는 사이비할 때 사자입니다. 실제로 학부모의 그런 그 마음의 약한 고리를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으로 파고들거나 이런 게 되게 많고 또 이 예전에 약장사들 만병통치약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명 먹어가지고 우연히 자기 스스로 나왔는데 한 명만 나오면 나은 사람이 떠들고 다니거든요. 그게 이게 만병통치약은 10%만 성공한 만병통치약이 됩니다. 좋은 선생이라고 유명한 스타 강사를 하지만은 스타 강사의 강의가 학생 성적 올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그 선생의 카리스마나 몇 가지 요소와 좋은 학생을 만나가지고 이게 점화가 팍 돼서 성적이 올라가면 졸지에 그 선생이 유명한 저도 거기에 불과한 사람의 시초. 예, 그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 강의 듣는다고 성적 올라가기를 바라는 놈 미친 놈이다라고 제가 시작할 때 딱 수업할 때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내 강의하고 네 성적 올라가는 건 상관없다. 네가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그런데 그 제대로 하는 것은 DNA 그리고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준 어떤 자긍심, 자존감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좋은 어떤 사교육 환경이지. 이건 차지하는 비중이 10% 20%도 안 되는데 이게 너무 강조되어 있는 거는 왜곡됐고 사교육 산업과 맞물려 가지고 기형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확 꺼지게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자, 메가스터디의 손지훈 회장님과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손지훈 회장님이 그 어떻게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에 진입하시고 또 굉장히 큰 성과를 냈는지 일단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그 어쩌면 고민의 일단을 지금부터 좀 열심히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사교육이라는 게 정말 표현이 좀 그렇죠. 굉장히 기형적이지만 또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또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와 부작용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손지훈 회장님을 2부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를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굉장히 뜻깊은 일들도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부를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하고 계시는 유민창의투자재단에 대한 얘기도 곁들여서 들어보고 또 손지훈 회장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회장님께 한 번 더 출연해 기회를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고 아마 그렇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오늘 이야기가 앞에서 너무 많이 아닙니다. 또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 그러니까요. 그 사교육이 앞으로 한 10년 뒤에 붕괴될 거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 얘기를 그 이야기 저도 꼭 하고 싶고 2부 순서에서 좀 긴 호흡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회장님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2부에서 그러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손지훈 회장님과 함께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린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강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림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확인하세요.